리스크 팩터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사팀에서 그 조사 대상 임직원의 팀원으로 위장을 해서 함정 수사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IT 시스템 운영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 과거에 이제 구매 횡령이 수십억 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횡령 이슈가 이미 발생됐으니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IT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 IT 시스템에 이런 내용을 이식을 해두는 것인데요. 예전 가액이 그 입찰을 했을 때 예전 가액이랑 실제로 제출해서 낙찰받은 가액이 차이가 1% 이내다 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예전 가액을 미리 유출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선이 유착되었다라고 이슈를 플래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의 낙찰 성공률이 60%, 7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 일자와 낙찰 일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 또 어떤 정보를 받아서 급히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문제된 사안에서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역으로 그런 조건이 문제가 되면 IT 시스템적으로 이슈가 플래그가 돼서 실제로 이런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 조합에 관한 부분인데, 조합형, 그러니까 하도급이나 공정거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키워드를 조합형으로 해서 A 업체의 부당 감액 관련된 리스크를 넣어서 실제로 이 키워드에 검색된 내용을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형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나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해서 인사 발령, 조직도,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단순한 키워드를 넣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패턴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에 CAD 파일을 넣는다든지,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이제 저장되는 엑셀 CSV 확장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파일 확장자 자체의 패턴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 포렌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각광받고 있는 게 프레딕티브 코딩이라고 해서 포렌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뷰를 통해 미리 컴퓨터와 시스템을 학습시켜 가지고 나머지 자료들도 자동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각 기업들에 있는 전자 문건을 세면 진짜 수백만 가지일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포렌식을 돌리면은 굉장히 비용이 효율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저희가 머신러닝, AI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복잡하지만 조그만 시드 세트,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부서들의 이제 핵심 대상자들을 5명이든 10명이든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은 일일이 매뉴얼하게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그 이메일이 있으면 그것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렇게 플래그를 하면 그 시스템 상으로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알지 못하게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패턴이 문제가 되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문건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많은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그 시스템 안에 넣으면 실제로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0%나 20%의 이 리뷰를 거치더라도 이제 전체 리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딕티브 코딩을 한 번만 해놓으면은 주기적으로 매년 이제 똑같은 시스템의 문서를 돌려가지고 이 각 부서별로 리스크 있는 문건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된 부서가 있다면 집중적인 교육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실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T도 그렇고 ISO 인증도 말씀 주셨지만 자기 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이고, 그리고 이 CCP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도 이 CEO가 대외적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잘 공표하고 있는지를 주요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우리 컴플라이언스의 수준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 매년 회사들이 뭐 ESG 관련된 이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슈를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컴플라이언스 된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우리는 이제 부서뿐만 아니라 각 인원들이 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내부 제보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익명이나 아니면 제3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인식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T나 미쓰비시 케미칼 같은 이제 국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KT만 해도 거의 뭐 수천 명 아마 임직원이 될 건데,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매년 거의 전 직원을 상대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통계와 수치화 해가지고 매년 어떤 요인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인에서 위험성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부 제보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접근성 강화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아예 신고 처리 담당자를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부여를 한다든지, 보통 이제 이메일만 올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6시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면이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이제 당번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의 제보를 허용하는 것도 접근성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3자 거래 과정에서 판단되는 리스크,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리스크는 제3자가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보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제보를 허용을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제3자가 제보를 해서 우리가 위반 사항을 발견이 되면 제3자에게 그 사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및 불이익 감면과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따라서 수익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저감이 돼서 손실이 감소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제보 채널 활용과 관련해는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 제보 채널을 활용을 하면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약간 찝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부서든 컴플라이언스 부서든 내 제보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할 텐데 이게 비밀이 지켜질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 제보를 좀 더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로펌이나 이제 제3 그 전문 업체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이제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상 그런 내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외부 전문 제보 채널을 활용을 해서 24시간 전문적인 내부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다양한 회사에 진출한, 그러니까 자회사가 해외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 언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제보에 대한 적정한 처리 여부를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제보 대응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어떤 내부 제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느 부서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애매하고, 그리고 서로 눈치 보다가 안 하거나 서로 하려고 싸우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형, 뭐 이 경우에는 준법 관련 그 공정거래 이슈였는데, 이 공정거래 이슈가 접수되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플로우 차트로 마련을 해서 이 내부 제보 대응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효성 강화 부분인데요. 아까 그 판례에서 봤듯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얼마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 발생된 발생 건수와 교육 이후에 발생된 발생 건수를 비교해가지고 정량 평가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교육 실효성 설문을 통해서 정성 평가,
그래서 방금 이제 설문지 받은 것처럼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교육 퀄리티까지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리더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주간 라이브 Q&A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약간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평가, KPI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노바티스와 같은 기업들은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개인의 실적, 퍼포먼스와 동등한 연봉 상승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주위에 이제 IT 기업들한테 블랙리스트를 뿌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IT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T 같은 경우에도 경영진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고 임직원의 실적 평가 시에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로마자 3번 항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확실히 선도 기업은 선도 기업이다 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지만 교육 실효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내부 제보 시스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부분은 차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우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강화라고 해서 그 매니저 이상 직급은 애플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 컨퍼런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업만 해도 3시간인데 40시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도 심지어 1년에 4회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보고 체계 강화, 자동화된 모니터링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회의실에 있는 그 회의실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IT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욕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목소리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회사 내 이제 괴롭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탐지돼서 얼러트가 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도 협력사 직원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협력사 내부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위반 문제를 제보를 하면 그 직원에게 이제 승진이나 애플 보상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완벽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되면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특히 개도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 가면 고위험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원 상호 간에 이제 상호 감시를 강화해서 서로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서베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직원들은 다 아이폰이나 맥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선 파악 같은 것을 통해서 서플라이어와 이상한 접촉이 있는지, 술집을 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외제차로 바꾸거나 이렇게 급격한 자산 변동에 대해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리스크 팩터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팀을 운영을 해서 그 특별조사팀에서 그 조사 대상 임직원의 팀원으로 위장을 해서 함정 수사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사나 수사기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